안녕하세요. 저는 버스기사 김중현입니다. 저는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진짜 특별한 일을 경험하여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나 역시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보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장사를 하던 집안입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장사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제 고향은 대구인데 대구에 있는 시장에서 조부모님은 국밥을 파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장사를 하셨습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장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원래 우리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할머니와 같은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시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바로 우리 친할머니입니다. 할머니들끼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결해 주신 거였죠.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회사 다니는 아버지가 신기하기도 하고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장사는 정말 언제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번듯하게 회사에서 월급을 꼬박 받아오는 직장인이 한 명 정도는 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할머니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벌써 50년이 지난 옛날인데 그 당시 얼마나 놀랐는지 기억이 납니다. 엄마, 왜 여기 누워 계세요? 라고 물었던 기억도 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놀이터에서 놀고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어두고 신발장이나 거실에 누워 계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제대로 말씀도 못하시고 넘어진 듯한 상태였는데 어머니랑 나는 급히 달려갔지만 할머니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끙끙 앓고 계신 것을 보고 어머니는 급히 나가서 옆집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저씨는 차를 태워서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할머니는 장사를 하다가 은행에 일을 보러 일찍 장사를 그만두셨는데 통장을 가져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신발장과 거실 사이 층계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고 일어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에 따르면 갈비뼈가 하나는 부러지고 다른 하나는 금이 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태는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연로하신 노부모님이셔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일을 그만두시고 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할머니와 지내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속으로 답답해하셨어요. 둘만의 일을 어떻게 혼자 해내셨느냐고 가끔 어머니가 도와주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할머니가 혼자 일을 하셨거든요. 할머니는 그저 허허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할머니와 지내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솔직히 즐거웠어요. 할머니와 시장에 가면 할머니와 친한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갑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내가 국밥집에서 할머니의 손주라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탕도 주시고 젤리도 주시고 과자도 주셨죠.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었어요. 좋지 않다기보다는 조금 답답한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갈비뼈를 다치시고 무릎도 안 좋으셔서 한동안 약을 드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가게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도우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께서 집에 계셔달라고 화를 내셨죠. 엄마는 우리가 잘한다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얼른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다리도 아프신데 여기까지 왜 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을 꼭 닫고 가게 테이블을 닫기도 했습니다. 배달하러 나가시는 분이 계셔서 국밥 그릇을 머리에 올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졸졸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단지 할머니가 머리에 국밥 그릇을 올리고 꼼짝거리는 모습이 신기했지만 점점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엄마와 아빠가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자꾸 가시는 건가요?
할머니께서 허리와 무릎도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뛰어들어도 돼요? 우리 중현이는 그것이 궁금했나 봐요. 힘들지 않은 것이 없어서 잠자고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데 힘들지도 않는데 엿보러 오는 것조차 안 힘들까요? 근데 자꾸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께서 이 가게에서 평생을 보내셔서 그냥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중현이도 커서 알게 될 거예요. 어릴 적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런 말을 하면서도 꼿꼿하게 목에 힘을 주고 머리에 쟁반을 올려둔 할머니를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와 나의 애틋한 관계는 난 중학교 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돌아보면 중학교 시절에는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도 할머니와도 항상 사이가 좋았기에 그때가 더욱 그리워집니다.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집에서는 할머니와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의 나이는 거의 80살이 되어가는 나이였고 우리 어머니는 희귀한 늦둥이였기에 성숙한 몸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더 걸렸겠지만 할머니는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꾸준히 가게에 나가셨습니다. 어느 순간 부모님도 두 손에 두 발을 타 드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뜨겁고 무거운 뚝배기에 국밥을 담은 쟁반을 머리에 얹고 다니셨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몇 개씩을 다니셨기에 세월이 흘러 할머니의 걸음이 더 느릿해졌다는 것 말고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에 가지 않고 가게에 가서 일손을 돕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머니를 따라 배달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갔는데 마침 할머니께서 배달을 가려던 참이셨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에 같이 나갈까요? 저랑 함께하는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눠 들었지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예쁜 교복을 다 입고 있어요. 상할라, 이건 할미가 하지. 아이, 괜찮다고요. 함께 해요.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배달을 나갈 국밥을 2장으로 반씩 나눠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바쁜 시간에 시장에서 골칫거리가 있었죠. 바로 자전거를 타고 떠돌아다니는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인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화가 난 것처럼 단단히 노고 있었습니다. 이미 좁은 골목을 빠르게 다니니 당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 어린 소년들과 우리 할머니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할머니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그 소년들이 끼어들었어요. 나타난 녀석들은 빠르게 느릿한 저희 할머니를 빠르고 세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머리 위에 올려두었던 쟁반을 놓치셔서 넘어지셨습니다. 국밥을 담은 뚝배기가 깨지고 국밥 국물이 여기저기로 터졌습니다. 주변 가게분들과 지나가시던 손님들이 할머니를 에워쌌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셔서 꼼짝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대원이 왔고 주황색 들것 같은 것에 할머니를 눕혔습니다. 그 사이에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느라 눈치를 못 채서 나타난 사태였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게 오셨습니다. 어머님과 할머님께서 그대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셨어요. 저는 할머님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어머님은 다음 날 아침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당분간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허리를 많이 다치셨는지 아예 거동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희의 하루 일과가 전과 좀 달라졌어요. 학교가 끝나면 가게나 집이 아닌 할머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 이것저것 대화도 나누고 옆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드리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과일을 깎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힘이 드시는 것 같은데 말씀도 잘 못하시고 하루하루 마음속으로 말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날 시장으로 되돌아가서 할머니 대신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만 있었고
결국 할머니가 입원하신 지 3개월 만에 할머니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아서 부모님과 함께 급히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에는 누구도 없었을 때 할머니는 혼자서 외로움 속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를 보내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학생 시절에는 사춘기가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뒤늦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온 것 같았어요. 혼자 있고 싶고 해본 적 없던 짓을 하고 그런 일반적인 사춘기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어요. 전교생 중에서 그 여자애를 안 좋아했던 남자애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정말 매력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애를 좋아하다가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시험이 끝났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 여자애에게 고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애에게 점심시간에 밥을 다 먹고 잠깐 뒷문으로 나가라고 했죠. 나는 밥도 안 먹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뒷문으로 가서 그 애한테 줄 선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뭐냐? 희라한테 고백을 해야? 그렇게 물었더니 그 남자애는 얼굴이 불같이 빨개져서 갑자기 내게 달려들었고 치고받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얘가 왜 이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이 녀석이 나를 때리니까 나도 같이 때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참 싸움을 벌였는데 둘 다 지쳐서 흙바닥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야, 너 진짜 뭐냐? 내가 헉헉거리며 말하니 갑자기 그 남자애가 엉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울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야, 내가 먼저라고 내가 중학생 때부터 희라 좋아했다고 사과받고 정신 차리고 보니 썩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서 그때부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냥 친구도 아닌 완전 단짝이 되어버렸죠. 좋아하는 게임도 비슷하고 알고 보니 기석이 부모님도 가게를 하시더라고요. 공통사가 많아서 그런가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기석이는 저한테 대뜸 화내고 주먹질을 했던 첫 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착한 애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눈이 돌아섰나 보더라고요. 상대방 배려도 잘하고 말도 친절하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맨날 붙어 다녔습니다. 같이 만화방도 가고 게임방도 가고요.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기석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중현아. 내가 희라랑 만나라. 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무래도 희라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깔끔하게 포기할 거야. 저는 희라가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기석이와 저 모두 희라를 좋아해서 선뜻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기석이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석이가 자신은 희라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희라가 저를 좋아하니 잘해봐라고 해서 기석이를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고백했어요. 18살 때부터 미라와 저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희라와 평생을 함께할 줄은. 야, 너 덕분에 희라랑 사귀게 된 거다.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떡볶이 쏘잖아. 만약에 너네 나중에 결혼하면 진짜 크게 써야 한다. 당연하지, 인마.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 제 걱정과는 달리 기석이랑은 계속 좋은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이라와 셋이 놀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기석이가 제 목숨을 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오금이. 제가 졸업을 앞둔 겨울은 정말이지 아찔한 때였습니다. 대학교에 가는 생각도 없었고 졸업 후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살 가을쯤부터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 일을 도와주고 주말에도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건강이 좀 안 좋으셨기 때문에 빨리 일을 배워서 가게를 맡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사고를 당해 다리에 깁스를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와 혈압도 안 좋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몸을 가지고도 일하시느라 많이 힘들어했고 어머니는 아픈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며 2배, 3배로 일하셨습니다. 배로 일하느라고 힘드셨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제 하나뿐인데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때 희라도 학교 밖에서는 거의 못 만나고 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침 일찍부터 힘들게 일하시던 부모님은 손님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귀가를 하시고 저 혼자 남아 마감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냉장고 정리도 하고 시간이 되면 다음날 필요한 식재료들도 손질해 놓았습니다. 손님 떠난 가게에서 홀로 라디오를 틀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일하다가 시간을 보니 꽤 늦었더군요. 잠깐 나가서 주변 가게들을 한번 둘러보니 문을 닫고 나서 시장은 어두컴컴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특별히 피곤하지 않아서 테이블에 앉아 마늘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전혀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냄새에 둔하다는 걸 말씀드리자면 상한 우유도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이상한 냄새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외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왜 이렇게 흐릿한지 뭔가 눈에 들어갔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바람에 제가 코를 찔려요. 그 향기는 불타는 냄새였어요. 불타는 냄새인 줄 알자마자 급하게 머리를 들어 가게 안을 내렸어요. 어디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게 안이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거 진짜 큰일이다 생각하며 빠르게 일어섰어요. 그 순간 연기를 마신 탓인지 머리가 돌며 어지러웠고 몸이 약해서 목을 넘겨 앉아버렸어요.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들어 나가야 하는데 머릿속이 멍멍해지고 눈앞이 흐리게 보였어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결국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나가야 하는 거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가게 문을 계속 쳐다봤고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가게 문이 와장창 깨지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중현, 정신 차려. 그리고 저는 곧바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기절하기 전 어렴풋이 사이렌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에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고 했습니다. 가스를 많이 마셔서 거의 이틀 동안 깨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오셨는지 수척해져 있었는데 깨어난 제 모습을 보고 다시 오셨습니다. 엄마, 그런데 내가 기절하기 전에 무슨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요? 잘못 들은 거라고 이해했는데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기석이한테 저래 이놈아, 기석이. 제가 기절하기 전에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은 기석이었습니다. 기석이는 학교가 끝나고 게임방에 가서 혼자 게임을 했다가 너무 심심해서 저를 만나러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나 집에는 부모님만 계시고 저는 가게에 있으니 기석이는 다시 게임방에 갔었어요.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두워져서 집에 가야겠다고 했는데 그때 왠지 가게에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같은 모습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설렁설렁 시장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기석이가 진짜 개코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슨 냄새인지 궁금해하다가 우연히 연기에 휩싸인 우리 가게를 발견했어요. 급히 우리 가게로 뛰어온 기석이는 주변에 보이는 벽돌을 들고 문을 부숴서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 속에서 쓰러져 있는 제게 발견했고 그는 저를 질질 끌고 시장 입구까지 다시 나갔어요. 우연히 지나가던 경찰관들이 인근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우리와 기석이를 구하러 왔어요. 최종적으로 기석이가 제 목숨을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기석이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연쇄를 많이 먹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병문안을 온 기석이를 붙잡고 진짜 고맙다고 너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기석이는 사실 우리가 전생의 쌍둥이가 아니었냐며 저한테 얼른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진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퇴원했지만 엉망이 된 우리 가게는 큰 문제였어요. 화재는 옆에 있던 떡볶이 가게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전기가 과열되어 터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떡볶이집 주방부터 시작한 불길이 우리 가게까지 번져서 저희 가게 한쪽 벽과 주방은 전체적으로 시커멓게 탔습니다. 불길이 직접 닿지 않아도 그 열과 연기가 정말 무서웠는데요. 주방 냉장고는 다행히 터지진 않았지만 전기가 차단되어서 아예 고장이 나버려 사용하지 못했고 그 안에 있던 식재료들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알아서 잘 처리해 주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화재보험이나 그런 것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그 원인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가게를 잃은 일로 사태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물어봐 준 것도 없이 어디 가봐야 된다며 덤프트럭을 부르려는 소리에 비명과 함께 외쳤습니다. 막았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가게를 잃은 우리 가족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장사를 하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우리 가족은 서울로 올라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외삼촌께서 갈비탕집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자리와 생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으며 당장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 집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 가족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때 희라랑 부둥켜 안고 우리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사나이는 울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때 너무 슬펐어요. 희라가 곧 대학교 발표 나오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합격하면 서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은 거라서 너무 불안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나이를 울린 것은 바로 제 친구 기석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준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기석이와 헤어져야 한다니 그것 또한 마음이 아팠어요. 준현아, 내가 서울에 가도 내가 제일 친한 친구인 걸 알지? 당연하지, 나야. 나중에 서울에 꼭 초대할게. 그리고 꼭 놀러 올게. 진짜로. 약속할게. 그러니까 저희는 눈물 젖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간 저희 가족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대구에서 살던 것보다 더 작은 집에 살게 되었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외삼촌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외삼촌은 제 자리까지 만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아주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20살이 되었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았기에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성인으로서 제 삶은 제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희라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서울에 온다는 사실은 저에게 일상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외삼촌의 친구분의 회사에서 일을 도우면서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거든요. 직장 선배님, 사장님, 거래처 사장님 등등 분들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면서 운전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이 일이 꽤나 재미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면서 회사 일을 꾸준히 했죠. 감사하게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를 알려주신 덕분에 일할 수 있었고 커피를 타는 업무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희라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희라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입사하여 4년 정도 일한 후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착한 희라는 제가 일하는 것부터 군대 다녀오는 것까지 모두 기다려주었습니다. 희라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하였고 그렇게 우리는 26살의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희라의 부모님은 대구에 계셔서 사실 식당 위치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번, 대구에서 한 번 이렇게 2번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돈도 없고 그만큼 학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장은 서울로 정했고 대부분의 게스트들은 아직 머물렀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모셔와 주기로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기석이에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기석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친구가 기석이의 안부를 전해주었어요. 기석이는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다고 해서 못 온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축의금을 전하라고 했어요. 축하한다는 말은 고마웠지만 솔직히 아쉬웠어요.
전화라도 한 통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사는 곳이 멀어 마음이 멀어졌을지도 모르겠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다 보니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연인가 싶었습니다. 희라와 저는 결혼 후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더불어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줄곧 외삼촌의 지인분 회사에 다니던 제가 결혼 후에 회사 사장님에게 운전기사 자리를 소개받아 더 나은 조건으로 중소기업 이사님의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일한 후 모시던 이사님의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자 제가 처자식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던 중 버스기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버스기사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매번 한 명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저는 하루에 수백 명을 위해 운전하다 보니 사명감이 생기며 더 즐거워졌어요. 사실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버스기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손님을 만나면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고 때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친절한 손님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 기분으로 일을 하곤 했어요. 어느 날은 작은 마을 버스를 운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죠. 시장부터 아파트 단지, 주택가를 돌며 승객들 중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떠올리곤 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리는 할머니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게 할머니는 중학생 때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이 생생하게 제게 남아 있었거든요. 주름진 야른 피부에 힘이 없지만 언제나 저를 쓰다듬어 주시던 손, 뿌리가 휘었던 파마머리, 여름이고 겨울이고 신으시던 흰색 신발, 안에 두르고 계시던 허리복대, 자주 입으시던 보라색 꽃무늬 긴 팔티까지. 그 모습이 나이 든 후에도 아주 선명하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며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할머니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운 마음에 그런 어르신들을 볼 때면 더욱 친절하게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타는 할머니를 보면 짐을 옮겨주는 일도 하고 걸음이 느린 할아버지가 탑승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축해주기도 했습니다. 마을버스는 매번 비슷한 사람들이 승차하기 때문에 소통의 즐거움도 더해 업무를 즐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시내버스도 운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는 서울버스 운전사로 몇 년 동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크고 운전 경력 조건도 맞을 때쯤 고속버스 운전사가 되었습니다. 먼 거리를 운전하는 것은 단점이 있지만 실제로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오히려 쉬는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급여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었고요. 고속버스 운전은 마을버스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처럼 매일 타시는 분들이 타시는 것이 아니라서 정겨운 느낌은 없었지만 손님들이 대부분 친절하시고 운전해서 가는 길과 오는 길이 고요했습니다. 초반에는 휴게소에 들리는 것도 재미있어서 꽤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버스 운행에 많이 익숙해진 1년 차, 1년 반쯤 했을 때였을까요? 그때부터 대구로 가는 버스를 몰고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운전한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애착도 가고요. 아내도 신기하죠. 하더라고요. 아무튼 서울에서 동대구로 가는 버스를 운행한 게 몇 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고속버스를 타시는 승객 중에는 여행을 가거나 고향을 가거나 며칠씩 일하러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버스에 싣는 것도 운전사인 제 역할이죠. 어느 날은 출발 전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보통 버스에 탈 때는 표 검사를 받는데 서울은 넓고 사람이 많고 복잡해서 우리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젊은 남자 직원이 차 안에서 표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직원이 차에서 내려오자마자 곤란한 표정을 짓었습니다. 기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직원을 따라 버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버스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할머니를 보았어요. 아이고, 기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대구에 가면 반드시 돌려드릴게요. 정말 약속합니다.
버스비가 너무 비싸서 밥도 못 먹고 급하게 탔는데 죄송합니다. 대구에 가면 꼭 드릴게요.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가 표를 끊지 않고 차에 탔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돈을 받거나 상황을 이용하여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돈도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할머니 머리 위에 수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무언가를 올리기 전에 항상 수건을 사용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옆자리를 보니 큰 보따리 같은 것이 있었고 발밑에 뒤로 매는 가방에 검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할머니와 겹쳐서 매몰차게 할머니를 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여기 맨 앞자리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쪽에 앉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앉으세요, 할머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내가 데리고 가서 우리 사위한테 꼭 버스값 달라고 할게요. 꼭 약속하겠습니다. 기사님, 할머니께서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얼른 할머니의 짐을 중간에 있는 자리까지 옮겨드리고 안전벨트 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면서 할머니가 계속하신 말씀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식사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 걸까 걱정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휴게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내려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려는 참이신지 느릿느릿하게 내려오시더니 얼른 할머니를 모셔 휴게소 내 식당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좋아하세요? 따뜻한 갈비탕이나 비빔밥 같은 것이 괜찮으세요? 네, 그건 왜? 아이고, 할머니, 식사도 못 하셨다면서요. 저는 배고픈데 같이 한 끼 밥 먹고 갑시다. 저는 얼른 할머니를 모셔 식당에 가서 따뜻한 국물이 나오는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제가 제 밥을 한 숟가락 더 퍼놓고 먹자 하니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지신지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배가 고파 보이셨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고 열심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식사를 빠르게 마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10분쯤 지나서 룸미러를 보니 할머니가 잠들어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대구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대구에 도착하여 손님들이 모두 내리고 나서 할머니가 제일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머리 위에 무거운 보따리를 올리고 가방을 메고 검은 봉지를 주렁주렁 들고 힘들게 걸으셨습니다. 기사님, 내리셨나요? 여기서 언제까지 있으세요? 통장 번호를 알려주시면 사위한테 돈을 보냐고 부탁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려면 할머니 혼자서 그 상태로 가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보는 것처럼 무겁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가서 도와드릴까요? 차입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말로는 무도 없다고 하셨지만 누구든가 보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돕을 수밖에 없어서 사이가 있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로 가기 위해서는 같이 대구버스를 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익숙한 동네였어요. 바로 내가 살았던 동네 근처였거든요. 와, 할머니, 신기하네요. 나도 예전에 여기서 살았었는데. 아, 정말요? 우리 사이가 여기 토박이라 딸 자식도 여기로 이사 왔더라고요. 그래요? 할머니와 함께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분명 내가 살았던 동네였는데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올랐다 와서는 한 번 더 대구에 내려올 일이 없어서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새삼 생활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어색한 동네를 걷던 중 할머니께서 한 아파트로 들어가셨어요. 그 아파트는 내가 대구에 살았을 때 없던 아파트였죠. 단지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누군가가 이쪽을 향해 뛰어오며 외쳤다. 장모님, 할머니는 금방 표정이 환해졌다. 그 사람이 사위로 오며 생각하는지 저 사람에게 꾸벅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사위의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처음엔 어디서 본 것 같다 싶었지만 계속 다가올수록 그의 얼굴이 익숙한 느낌이었다. 사위가 할머니 앞에 서서 웃을 때 어린 시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야, 너 기석이냐? 할아버지가 외치자 사위 눈을 크게 떴다고 말하자 사위는 저를 쳐다보았다. 곧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김중현이 제 고등학교 때 단짝이자 둘도 없던 친구인 기석이가 나이 50에 이르러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는지 대구진 얼굴과 볼에 있는 점, 까무잡잡한 피부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나는 얼떨결에 기석이 집으로 들어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동안 기석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나 없는 대구에서 기석이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놈. 제 글 쓰는 솜씨가 좋았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기 시작할 때엔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대구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잘 다니던 중에 기석이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을 했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가게에서 함께 일하면서 몇 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러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지자 결혼식에 올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전화조차 못 건넸어요. 전화하면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탓받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버텼어요. 그렇게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가게를 잃었다고 했다. 폐차장을 10년 가까이 운영해온 기석이는 작은 꼼장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홀로 계신 장모님이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상황을 들어보니 기석이의 장모님이 댁에서 나와 터미널에 오셨는데 지갑이나 무엇이든 다 놓고 오셔서 돈이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장모님께서 나와의 일에 대해 들으신 기석이는 정말 고마워하며 버스비와 갈비탕 값이란 돈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장모님이 다시 받지 않으려고 하시긴 했지만 기석이와 다시 만나서 기뻐하신다며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다음에 소주 한잔 하자고 하려고 받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을 곱씹어 볼수록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대구에 내려갔을 때 그날 서울에 안 와도 되는 상황이어서 기섭이네 꼼장어집에서 같이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도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기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현아, 우리 다시 만난 거 글로 좀 써도 되냐? 글, 뭐 그래라 하고 몇 시간 뒤 중현이 문자로 어떤 사이트 주소를 보내줬어요. 저희가 다시 만난 것을. 글을 쓰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보름 후 터미널에서 동료 직원이 나타나며 본사에서 나왔다며 알고 있다더군요. 본사에서 왜 터미널에 나왔냐고 물어보니 그것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괜히 책 잡히지 말고 잘하자고 하며 본사에서 터미널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종현 기사님 맞으세요? 본사에서 터미널에 자주 오시지만 세상에 회장님이 오시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일하는 동안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교육을 받을 때 봤어서 얼굴은 알고 있었던 터라 입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참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인터넷에 올라간 글을 잘 봤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무슨 말인지 하고 한참 생각하고서야 기석이가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면서 저 같은 기사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너무 과분한 칭찬을 받는 것 같아서요. 버스를 탔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품에서 봉투 2개를 꺼내셨다. 육아는 눈치 보지 말고 쓰시고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는 자리를 떠나 버리셨다.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이건 대체 뭔가 싶어서 봉투를 열어봤다. 그러니까 한 봉투에는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었고 또 다른 봉투에는 제주도 여행권이 들어있었다.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런 걸 받나 싶어서 정말 받아도 되는 건지 한참을 고민했다. 기석이에게 전화해서 말하니 잘 됐다고 잘 다녀오라고 하더라. 그런데요. 여행 티켓이 한 명분이 아니라 5명이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의 의도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기석이 그리고 재수 씨와 기석의 장모님까지 함께 다녀오라는 것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상담하려고 기석이에게 전화했는데 기석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나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가야겠다 싶더군요. 얼마나 바쁘면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을까요? 저도 뭐 신혼여행 때 한 번 다녀온 것이 전부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 5사람은 좋은 봄날에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같이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저와 기석이네는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 기석이는 여전히 멋지고 좋은 친구입니다. 그간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잘 지내고 있어요. 기석이와 만나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덕분에 기석이를 다시 만나고 보너스도 받으며 여행도 다녀와 작년 한 해가 참 특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손님들을 모셔 열심히 운행하는 버스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